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와 성립 요건,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사유,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효력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장에서 유조선에 의한 해양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보장 계약 및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 및 보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3계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절은 유조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 제2절은 유조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3절은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 제1절과 제2절은 책임협약의 내용을, 제3절은 국제기금협약과 추가기금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해양환경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유료오염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유조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조문과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조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 제1항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료오염 손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호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제2호 유조선 선박 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제3호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 표지 또는 항행 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또 제2항은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료오염 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유료오염 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 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 선박 소유자로 본다. 제4항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첫째,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 발생 시 사고 당시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 항행보조시설 관리하자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과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유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유료오염 손해배상 사고가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최초 사건 당시의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점과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경우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등록 선주가 책임을 지도록 한 국제협약을 보충하여 실제 선박을 운항한 운항 책임자인 선체 용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선체 용선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을 좀 더 수월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제2장에 따른 유료오염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1호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2호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3호 유조선의 용선자, 관리인 또는 운항자. 다만 이 용선자에는 선체 용선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4호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5호 방제 조치를 한 자. 6호 법 제5조 제5항 제4항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제6항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를 배상한 선박 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5조 제5항 각 호의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관계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손해배상 후 선박 소유자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제5항 각 호의자에 대해서는 고의나 무모한 행위의 경우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사고 당시 유조선의 등록된 소유자로서 1차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 유조선을 선체 용선한 경우에는 선체 용선자도 선박 소유자로 간주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소유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 그 국가에서 유조선의 운항자로 등록된 회사나 단체가 선박 소유자로 간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선박을 운항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킨 것은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여 유료오염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체 용선자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의 유조선을 선체 용선한 경우에는 선체 용선자도 선박 소유자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선체 용선자가 실질적인 선박의 운항자이기 때문인데요. 책임협약 제3조 제4항 C호에서는 용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체 용선이라는 것은 등록된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선체 용선하여 운항하는 경우와 소유권 취득 조건부 선체 용선 계약을 통해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하여 운항하는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선박 소유자로 등록하고 선체 용선자가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형태에서 어떠한 경우이든 실질적인 운항자는 선체 용선자이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의 관련자로서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입니다. 두 번째는 역무 제공자인데요.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다음은 운항 관련자로서 유조선의 용선자, 관리인 또는 운항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체 용선자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구조작업자로서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입니다. 다음은 방제조치자인데요. 방제조치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 대리인 등 즉 위 3에서 5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책임자는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구조작업이나 방제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이기 때문에 유조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을 의미합니다.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 유조선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기 위한 부선도 이에 포함이 되고요.
또 항해선에 한정하고 있는데 평수구역 이외의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난과 유료오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난파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조선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조선이라는 것은 산적 유리를 화물로서 운송할 목적으로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이라고 했는데요. 유류 운송을 목적으로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이라 하더라도 드럼통 등의 용기를 이용하여 포장 상태로 운송하는 선박은 유조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를 산적 운송하기 위한 유조선인 한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공선항해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또 겸용선이라는 것은 석탄 기타 일반 화물과 유류의 운송을 겸할 수 있는 선박으로 국제 유류 운송에서 다수 운항 중입니다. 겸용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두 경우에만 유조선으로 간주되는데요. 1. 산적 유류를 화물로서 실제로 운송하는 경우. 2. 선박에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잔류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다는 입증 책임은 선박 소유자 측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입니다. 이 선박의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로서 사용되는 지속성 탄화 수소 광물성유를 유류라고 합니다. 지속성 유류라는 것은 원유, 중유, 선용연료유, 윤활유 외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 부피의 50%를 초과하여 유출되지 않는 탄화수소유입니다. 또 선박 평형수나 세정수에 혼합된 유류도 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 선박의 엔진 주위 및 화물 펌프실 등에서 생기는 찌꺼기로서 폐윤활유와 오수가 섞인 유성 혼합물을 빌지와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지속성 유류로 한정되며 휘발유, 항공유, 경디젤유, 등유 등 휘발성이 강한 비지속성 유류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유류라는 것은 해면에 짧은 유막을 형성하여 해안까지 이동하는 점성이 강한 유류로 심각한 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 온도를 340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속성 유류 판단을 위한 증류 시험 기준 온도입니다. 또 비지속성 유류라는 유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데요. 이는 휘발유, 항공유, 경디젤유, 등유, 동식물성 유류 등인데요.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하여 해변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항공유는 빠르게 증발되어 오염 피해가 적습니다. 경디젤유 역시 상대적으로 오염 지속성이 낮다는 점, 또 등유도 휘발성이 강하다는 점에, 또 동식물성 유류는 유해한 잔존물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출 기준을 50%로 한 것은 기준 온도에서 부피의 50%가 초과되어서 유출되지 않는 유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평형수와 세정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유를 적재한 유조선이 공선으로 회항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통상 적하 중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박 평형수를 유창에 싣고 항행하게 됩니다. 선박 평형수는 새로운 유류의 선적을 위하여 선적항에서 선회로 배출되는데 이때 유창 바닥, 벽면 등에 남아있던 기름 찌꺼기가 선박 평형수에 혼합되어 선회로 배출이 됩니다. 또 세정수는 유조선의 경우 운송되는 유류의 종류가 변경될 때는 서로 그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창 내부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내부도 철저히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상당량의 유류가 세정수와 함께 혼합되어 선회로 배출됩니다.
선박 평형수나 세정수에 혼합된 유류에 의해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선박 평형수와 세정수의 처리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도 유류오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빌기라는 것은 선박의 엔진 주위 및 화물 펌프실 등에서 생기는 찌꺼기로서 폐윤활유와 오수가 섞인 유성혼합물을 말합니다. 빌기는 유출 시 해양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킨다는 점에서 원유, 기타의 유류와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적용 대상 유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슬러지는 선박의 연료가 디젤 기관으로 공급되기 전에 연료 탱크로부터 세정유를 통하여 제거되는 기름 찌꺼기를 말합니다. 법 제2조 제5호에서 선용유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제2조 제6호의 연료유의 정의에서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 광물유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빌기나 슬러지가 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유류에 해당한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빌기와 슬러지를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견해는 나윤수 또 윤효영 교수 등입니다. 다음은 책임 원칙과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데요. 1.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유조선 선박 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 표지 또는 항행 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닌 엄격 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책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선박 소유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대 책임의 원칙입니다.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류오염 손해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연대 책임 원칙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지인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상기업자인 선체 용선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오히려 편리하고 선박 소유자와 연대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를 더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련의 사건과 책임 주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 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 선박 소유자로 봅니다. 이는 한 개의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손해가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고 그 사이에 선박 소유자의 교체가 생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제5조 제3항의 해석상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의 선체 용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체 용선자를 자로 보게 됩니다. 이 규정은 책임 주체의 명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유류오염 사고의 특성상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상권의 행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를 배상한 선박 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선박 소유자에게 집중시킨 것이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여 유료오염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내부 관계에서 구상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법 제5조 제5항 각 호의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는 구조작업이나 방제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상으로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유조선의 용선자, 선체용선자는 제외하고요. 관리인 또는 운항자,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방제조치를 한 자입니다. 이 중에서 유조선의 용선자, 관리인 또는 운항자,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방제조치를 한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도 역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파선의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조선이 해난을 당하여 침몰되거나 좌초되어 전손된 경우에 이러한 선박을 난파선이라 합니다. 해난으로 인하여 유료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난파선은 화물로서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책임협약의 적용이 없다는 견해와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난파선에서 유류가 유출된 경우는 본래의 해난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책임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유류오염 손해가 침몰 또는 좌초를 초래하는 해난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해난과 유류오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해상보험법상 근인관계 해석 기준이 된 이카리아호 사건의 판례를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카리아호 사건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는데요. 이카리아호 사건은 이제 해상보험법상 근인관계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이 판례는 인과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파선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래의 해난과 유류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해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해난과 효과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새로운 원인이 개입되어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카리아호 사건은 회사법 분야에서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선박의 적용 제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선박이란 군함, 경찰선, 기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합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국가면제의 원칙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책임협약에서도 군함 및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비상업적 목적의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가 소유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노도선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전 기타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을 상법상 노도선이라고 하는데요. 유류를 산적 운송하는 노도선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 부정설은 상법이 단정 또는 노도선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과 유조선 등에 의한 대규모 유료오염 손해에 대비하여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노도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입니다. 반면 노에 의하여 추진되는 구조물도 책임협약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노도선은 대규모 유료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고 상법에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에게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2조의 규정에 의한 엄격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선박 소유자 등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 제5조 제5항 각호의 유조선 선박 소유자 등의 대리인 등과의 관계에서 선박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 다른 선박의 고의 과실이 원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상법 제769조에 의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충돌 등으로 인한 유료오염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유조선 소유자뿐만 아니라 충돌의 상대방 선박 소유자에게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 집중 제도는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책임 주체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효과로는 먼저 엄격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선박 소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료오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책임이 제한되지만 고의나 무모한 행위 시 제한이 불가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유조선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한편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국제기금에서 추가 보상을 하게 되고요.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유배법상의 법적 효력에 의해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배상을 위해 일반 불법행위법과 다른 특별한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법적 효력은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서 국제적 통일성을 갖춘 배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적 효과는 법적 효력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장에서 유조선에 의한 해양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보장계약 및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고 당시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주된 책임 주체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경우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 또 유조선에서 지속성 유류가 유출되어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 엄격 책임 원칙이 적용되고 제한적 면책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또 책임 제한, 강제보험, 국제기금의 보상, 직접 청구권 등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피해자 보호와 해양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